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낡은 철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등 뒤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오열 소리. 당장 이번 주까지 월세 보증금 못 내면 짐 다 싸들고 나가. 주인집 아저씨의 날 선 목소리가 좁디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인집 아저씨는 매일 우리 집 대문 앞에 빨간 딱지보다 더 무서운 월세 독촉 메모지를 붙여놓곤 했죠. 그 메모지를 뗄 때마다 제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 만들어낸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던 그때는 달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옥탑방은 비록 작았지만 웃음꽃이 피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퇴근 후 아버지가 사오신 달콤한 꽈배기 냄새가 온 방을 채웠고, 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평온했던 과거와 지금의 절망적인 현실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이 언제쯤 끝날까 싶었죠. 그런데 그날 그 충격적인 순간에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만복 할아버지였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소리치고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우리 집 대문 틈 사이로 밀어 넣는 겁니다. 마치 도둑처럼 말이죠. 세상 까칠하고 불친절했던 그 할아버지가 왜 하필 지금 알 수 없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던 걸까요? 저는 민지입니다. 올해 19, 20살을 바라보는 여고생이죠. 하지만 제 삶은 또래 친구들의 반짝이는 청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서울 변두리 옥탑방, 그리고 늘 저와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가난이라는 지독한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가 떠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공장에 나가서 늦은 밤에야 돌아오셨고 저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비록 저희 집은 이 낡은 옥탑방이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아버지와 함께 비가 새는 천장에 양동이를 받쳐놓는 일조차도 그때는 하나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터로 가시던 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병원에서 맡았던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어머니의 절규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작은 보상금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의 치료비와 아버지의 장례식 비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저희는 이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월세가 꽤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버시던 돈으로 겨우 유지하던 살림이 아버지의 부재와 함께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순 씨는 아버지가 떠난 후 밖에서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몸이 약해져 자주 쓰러지시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 좀 해야겠다. 엄마가 영 기운이 없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당신이 드시던 약 봉지부터 저에게 숨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낡은 옥탑방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나르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습니다. 제 손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고 고등학생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제가 아니면 어머니를 누가 돌봐주겠어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주인집 아저씨의 월세 독촉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자 주인집 아저씨는 거의 매일 옥탑방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정순 씨, 월세 내셔야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 딸이라도 나서서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옥탑방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아저씨는 매번 소리를 질렀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저희 가족의 가난을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이웃들의 동정하는 시선도 싫었고 저희를 무시하는 듯한 주인집 아저씨의 태도는 더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존심 때문에 문을 열고 따지지도 못하시고 방구석에서 숨죽여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까지 꼭 마련해 볼게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듣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작은 방 창문으로 비추는 햇살 아래 낡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어머니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흙 한 줌 없던 제 손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밀려 있었고 주인집 아저씨의 독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시련이 온 걸까요? 엄마랑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저는 밤새 베개를 적시며 슬픔을 삭혔고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가장 힘든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결국 주인집 아저씨는 이번 달 말까지 방을 비우라는 최후 통첩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쓰러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늘 저희 집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옆집 만복 할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고 인사를 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저를 힐끗 보더니 무언가를 숨기듯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가 왠지 모르게 불길하고 저희 가족의 불행을 지켜보는 것 같아 늘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희 집 계단을 올라가던 그 순간 저는 다시 주인집 아저씨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오늘 경찰 부르기 전에 짐 싸라고 했을 텐데. 민지야, 너라도 정신 차려. 내 엄마한테 당장 돈 구하라고 해. 주인집 아저씨의 모진 말에 어머니는 또다시 방구석에서 흐느끼셨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금 전 집 안으로 들어갔던 만복 할아버지가 다시 대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저와 주인집 아저씨 그리고 우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던 할아버지는 주인집 아저씨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희 집 대문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낡고 까칠한 만복 할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의 날카로운 독촉 소리가 옥탑방을 떠나자 저는
어머니를 간신히 진정시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남긴 협박과 이제 곧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와 어머니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넋을 놓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까 만복 할아버지가 우리 집 대문 틈 사이로 밀어넣고 간 수상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궁금한 반, 혹시 모를 기대감 반으로 현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철문 바닥 틈새로 겨우 밀려 들어온 것은 꾸깃꾸깃 접힌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만복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쪽지라도 보낸 걸까요? 아니면 돈이라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우리 이웃이었지만 사실 저희 가족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항상 낡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어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할아버지는 그저 퉁명스럽게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외톨이처럼 혼자 살고 있고 폐지나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까칠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 만복 할아버지가 왜 하필 주인집 아저씨가 난리를 피우고 간 직후에 이런 봉투를 밀어 넣은 것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누가 장난을 친 건가? 설마 할아버지가 우리를 놀리려고 빈 봉투를 넣은 건가? 그때 봉투 안쪽 귀퉁이에 아주 작게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김치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치? 지금 우리 집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김치 봉투를 준다는 말인가? 만복 할아버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지금은 김치 따위가 아니라 당장 월세를 낼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했거든요. 새벽 신문 배달, 아침 식당 설거지, 그리고 낮에는 폐지 줍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고철과 폐지를 모아 팔면 그래도 꽤 쏠쏠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마다 저는 계속 만복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줍는 폐지 더미 근처를 맴돌았고 제가 커다란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옥탑방 계단을 오를 때면 멀리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혹은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염려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도 폐지 줍는 분이면서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시는 거지? 내가 폐지를 줍는 게 뭐 잘못된 일인가? 하루는 제가 무거운 고철 더미를 싣고 가다 중심을 잃고 리어카를 엎지를 뻔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간신히 균형을 잡았을 때 옆에서 누군가 불쑥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이 민지, 조심해서 끌어야지. 이거 무거운 거 혼자 끌다가 허리 나간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괜찮아요. 할아버지하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리어카를 끌어주셨습니다. 딱 우리 집 앞 계단까지 올라가더니 리어카를 내려놓고는 다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애가 참 고생이 많네.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집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까칠한데 왠지 모르게 따뜻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곧 착각하지 말자. 원래 폐지 줍는 사람끼리는 돕는 거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만복 할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방에서 나와 옥탑방 난간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월세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옆집 만복 할아버지 집 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성큼성큼 우리 집 대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까 낮에 제가 보았던 것처럼 주머니에서 또 다른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를 꺼내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중요한 비밀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처럼 손놀림이 매우 조심스럽고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의 입구를 꽉 봉하더니 그것을 우리 집 대문 틈 아래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자기 집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만복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미친 듯이 우리 집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런 봉투가 또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김치 봉투처럼 혹시 또 빈 봉투는 아닐까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비닐봉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봉지 안에는 갓 지은 것처럼 따끈따끈한 쌀밥 한 공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쌀밥 위에는 깨가 솔솔 뿌려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정성껏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쌀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밥? 이 늦은 새벽에 만복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쌀밥을 몰래 가져다 놓은 거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쪽 귀퉁이에는 또다시 연필로 작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후라이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쌀밥 한 공기와 계란 후라이라는 글씨. 이 수상하고 기괴한 행동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만복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김치나 쌀밥이 아니라 당장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갓 지은 쌀밥의 따뜻한 온기가 제 손끝에 남아 쉽사리 그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밤 만복 할아버지의 기이한 선행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의 수상한 봉투 투척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제가 잠 못 이루는 새벽 3시쯤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우리 집 대문 앞에 누런 봉투를 두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늘 따뜻한 밥이나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생선구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선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생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생선을 좋아하셨지만 몸이 약해져 시장에 나가지 못하시니 제가 늘 김치나 간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게 고사리 무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갓 끓인 것처럼 온기가 남아있는 소고기 미역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미역국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배고픔보다 더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 생신에도 미역국을 끓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약밥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의 이런 기이한 행동은 저와 어머니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동정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지라도 된 것처럼 몰래 음식을 던져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할아버지의 정성 때문에 저는 차마 그 음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져다 드린 생선구이와 미역국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걸 어디서 구했니? 혹시 길에서 주워온 건 아니지? 제가 만복 할아버지가 몰래 두고 간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더 놀라셨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그 까칠한 분이? 설마 우리가 불쌍해서 그러시는 걸까? 저는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직접 주지 않고 마치 도둑처럼 숨어서 몰래 두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는 김치, 계란 후라이, 고사리 무침, 약밥 같은 단어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만복 할아버지의 이런 기괴한 행동 때문에 깊은 미스터리에 빠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집을 며칠 동안 몰래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되면 작은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밥을 드실 때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늘 김치 한 조각에 맨밥, 아니면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그 초라한 밥상을 보면서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아니, 본인도 저렇게 가난하게 드시는 분이 왜 저희에게는 생선구이에 미역국 같은 특별한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게다가 음식들은 늘 2공기 분량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2사람이 먹기에 딱 좋은 양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더 이상 동정심으로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치매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저희 집을 자신의 돌아가신 가족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민지야, 혹시 내 아버지와 만복 할아버지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전에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게 살면서도 옆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쌀이나 김치를 몰래 가져다 주곤 하셨답니다. 하지만 만복 할아버지는 늘 아버지를 피해 다녔어.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도 할아버지는 대답도 잘 안 하셨지. 그래서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좀 까칠한 분인가 보다 하고 말았어. 특별한 인연은 없었을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수상한 행동의 열쇠는 아버지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만복 할아버지가 다음 봉투를 투척하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3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만복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손에 작은 낡은 저금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피며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 평소처럼 누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에 동전들을 넣은 뒤 우리 집 대문 틈으로 밀어넣기 직전 뭔가 허전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봉투 안쪽 귀퉁이에 연필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연필을 내려놓고 황급히 봉투를 밀어넣은 뒤
다시 재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대문으로 달려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 귀퉁이에 연필로 쓰인 글씨는 바로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와 10,000원이라는 글씨를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라고 쳐도 이제는 돈까지 몰래 주는 만복 할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의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아버지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은 이제 저에게 절망적인 가난을 벗어날 희망의 단서가 되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방 안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 오래된 돋보기, 그리고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꼬깃꼬깃한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저는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닳고 닳아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수첩 안은 아버지의 빽빽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공장 업무 기록이나 거래처 전화번호, 그리고 저희 가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정순이 약 사줄 돈, 민지 새 학용품 구입 같은 소소한 메모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아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첩을 계속 넘기던 중 저는 이상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페이지와 달리 그곳에는 특이하게도 날짜와 함께 만복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0일 만복 아저씨, 어머님 기일, 미역국 끓여서 드리다. 내일 계란 후라이 해드릴 예정. 1995년 6월 5일 만복 아저씨, 며칠 동안 입맛 없으신 듯. 고사리 무침 해드리고 옴. 몸 보신해야지. 1996년 1월 20일 만복 아저씨, 겨울이 추우신 듯. 보일러 수리비 5만원 대신 내드림. 만복 아저씨, 보일러 고쳐드려야 하는데 너무 미안함. 나중에 꼭 갚으신다고 하심. 1998년 8월 15일 만복 아저씨, 생신이신데 아무도 안 찾아옴. 약밥이랑 떡 해서 문 앞에 몰래 두고 옴. 할아버지는 퉁명스럽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임. 저는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역국, 계란 후라이, 고사리 무침, 약밥. 그리고 보일러 수리비 5만원. 이 모든 것이 만복 할아버지가 우리 집 문 앞에 몰래 두고 간 봉투에 적힌 단어들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계란 후라이라고 쓰여 있던 날에는 쌀밥과 함께 계란 후라이가 있었고 미역국이라고 쓰여 있던 날에는 소고기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할아버지가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 봉투에 넣고 10,000원이라고 써놓았던 행동까지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만복 할아버지의 모든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도 저희를 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선행에 대한 30년 만의 보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수첩 기록을 통해 저는 만복 할아버지가 30년 전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갚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몰래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퉁명스러워 직접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복 할아버지는 30년 전 아버지의 선행 방식 그대로 저희 가족에게 보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준 미역국처럼 할아버지도 미역국을 끓여서 몰래 두고 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봉투에 적힌 김치, 계란 후라이 등의 단어는 아버지가 30년 전에 해주셨던 음식을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000원이라는 글씨는 아버지가 대신 내주었던 보일러 수리비 5만 원을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어 모은 동전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저는 저희 가족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심어놓은 선행의 씨앗이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지금 저희 가족에게 기적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만복 할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할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두고 간 10,000원이 든 봉투를 들고 할아버지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지예요. 옆집에 살아요. 제가 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할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할아버지, 제가 다 알아요. 아빠가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해주신 거, 할아버지가 다 갖고 계신 거, 제가 다 알아요. 문이 끼익하고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저를 퉁명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문을 살짝 열고는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그 틈 사이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 수치심, 그리고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었죠. 민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평소의 퉁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제가 발견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00원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할아버지 눈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다 기록해 두셨어요. 1995년 5월 10일 만복 아저씨 미역국 끓여서 드리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미역국이라는 글씨가 있었죠.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밥과 반찬들은 아버지가 예전에 할아버지께 주셨던 것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에 들린 수첩과 봉투를 번갈아 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 앙상한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까칠하고 세상사에 무관심해 보였던 그 만복 할아버지가 어린 소녀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니? 내 아버지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지. 할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절한 사연이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긴 병간호를 해야 했고 할아버지는 모아둔 돈이 없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셨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은 가난한 할아버지를 외면했고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며 끼니조차 거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 살고 있던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당신의 아내 저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할아버지 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특별한 보양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첩에 기록된 미역국, 계란 후라이, 고사리, 무침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꼭 이렇게 문 앞에 몰래 두고 갔었어. 봉투 안쪽에 오늘은 뭘 해놨는지 적어주고 말이야. 내가 미안해서 직접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항상 내 아버지 그림자만 바라봤었지. 할아버지는 특히 한겨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을 말씀하시며 목이 메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아버지가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 보일러 수리비를 대신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나중에 갚으셔도 돼요. 만복 아저씨. 어머님 편히 보내드려야죠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5만 원이 나한테는 수백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어. 내 아버지는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지. 그 후로 내가 폐지를 주어 생활하면서도 언젠가 꼭 내 아버지한테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루에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모아서 나중에 큰 돈이 되면 꼭 내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했지. 할아버지는 당신의 낡은 저금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폐지를 팔아모은 동전들과 꼬깃꼬깃 접힌 지폐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모아 아버지에게 10,000원씩 몰래 갚아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당신에게 몰래 선행을 베풀었듯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딸인 저에게 몰래 보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더 이상 할아버지의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할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한 거 아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어머니께 베푼 아빠의 작은 선행이 지금 저와 엄마에게는 기적이 되었어요. 덕분에 저희가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에 수첩과 봉투를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당신의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내 아버지처럼 착한 아이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때 저는 문득 할아버지의 집안을 쳐다봤습니다. 방 안은 할아버지가 폐지나 고물을 주워온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는 할아버지가 밥을 드시던 초라한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생선구이를 해주시면서 본인은 김치에 맨밥만 드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것은 단순한 밥과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이어진 진정한 인간애와 은혜를 갚으려는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주인집 아저씨에게 월세를 갚지 못하면 저희는 이 옥탑방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와의 진실 고백 이후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몰래 두고 가는 봉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이 세신 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이다. 이건 내 마음이니까 내가 받든 안 받든 나는 계속 갖다 놓을 거야. 할아버지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할아버지가 주신 봉투에 담긴 음식만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봉투에 넣으신 돈을 다시 할아버지 댁 우편함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이 숭고한 선행의 순환을 돈으로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만복 할아버지에게 베푼 선행이 지금 우리에게 밥과 반찬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첩을 보시더니 결국 오열하셨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세상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버지가 남긴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만복 할아버지가 퉁명스러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아버지를 피했던 것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의 작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당해야 할 밀린 월세는 너무나 컸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제시한 퇴거 기한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이라도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졸업장보다 엄마 건강이랑 우리가 살 집이 더 중요해요. 저 돈 벌어서 나중에 검정고시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옥탑방 계단을 내려가기 전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새벽에 두고 가신 따뜻한 닭곰탕이었습니다. 닭곰탕이라는 글씨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굶으시면서도 저희 모녀의 건강까지 챙겨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옥탑방 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만복 할아버지의 집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공장에 일하러 가요. 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공장? 학교는? 저 자퇴했어요. 엄마 병원비랑 월세 내야죠.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낡은 작업복 소매로 눈가를 닦으시더니 제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는 퉁퉁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가져가라. 내가 폐지 팔아서 모은 돈이야. 내 아버지 은혜. 내가 이거라도 갚아야 해. 이 돈으로 월세 내고 학교 계속 다녀. 내가 미안하다. 봉투 안에는 만복 할아버지가 평생 폐지를 주워 모았을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가득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동전들까지. 그것은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고 할아버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이건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걸로 사셔야죠. 저는 봉투를 돌려드리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은 내가 갚아주는 거다. 내가 이 돈 모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이제 다 갚았으니 나도 편안하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봉투를 받으면 할아버지는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안 받으면 저희 가족은 옥탑방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집 아저씨였습니다. 어쭈? 이제는 폐지 줍는 노인네한테까지 돈을 구걸하냐? 민지 너 이 자식?
당장 오늘 짐 싸라고 했을 텐데. 주인집 아저씨는 매번 그렇듯 험악한 표정으로 옥탑방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복 할아버지와 함께 서둘러 봉투를 숨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주인집 아저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주인집 아저씨는 만복 할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낡은 리어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험악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정순 씨. 결국 폐지 줍는 노인네한테까지 손을 벌리는구먼. 이 거지 같은 살림 언제까지 볼지 모르겠네. 민지, 너 학교 때려치고 뭐 한다고? 어서 가서 짐 싸. 만복 할아버지는 제 앞에 서서 주인집 아저씨를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아, 애한테 왜 이래? 이 돈으로 월세 내려고 하는 거 안 보이냐? 주인집 아저씨는 만복 할아버지를 밀쳐내더니 이 거지 같은 동전. 푼돈으로 내 월세 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증금까지 다 밀린 거 몰라? 너도 당장 여기 오지 마. 온 동네에 가난만 퍼뜨리고 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낯선 사람들이 옥탑방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평소 저희 가족의 가난을 동정하는 듯 쳐다보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주인집 아저씨의 고함 소리를 듣고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이렇게 사람 잡는 게 어딨어요. 이웃들은 주인집 아저씨에게 항의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이웃들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남의 집 월세 밀린 거에 왜 신경 써? 바로 그때 이웃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 참 좋은 분이셨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내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셨단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 내 아버지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푸신 분이셨어. 또 다른 이웃 아저씨도 나섰습니다. 맞아, 민지야. 내 아버지, 그때 우리 가게 홍수로 물에 잠겼을 때 밤새 와서 집 날라주셨지. 난 내 아버지 덕분에 가게 다시 살렸어. 그 은혜, 우리가 꼭 갚아야지. 이웃들은 너도 나도 아버지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 기록되지 않은 이웃들에게 베푼 수많은 숨겨진 선행들이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에게만 선행을 베푼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제게 돈 봉투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이거 받아. 월세 내는데 보태. 내 아버지 은혜, 우리가 이렇게라도 갚을게. 돈 봉투는 순식간에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푼돈이 모여 큰 돈이 되었고 그것은 저희가 밀린 월세와 보증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절망적인 가난에 쫓겨 눈물만 흘리던 제가 지금은 아버지의 사랑과 이웃들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집 아저씨는 할 말을 잃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모진 행동이 모든 이웃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봐라, 민지야. 내 아버지는 너에게 가난만 남긴 게 아니야. 이렇게 귀한 사람들의 마음을 남기고 가셨지. 내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단다. 저는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는 이웃들의 항의와 비난 속에 결국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저희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시작한 선행의 보답이 온 동네 이웃들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확장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생긴 약간의 여유 덕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옥탑방에서 쫓겨날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이웃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라도 하겠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만복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퉁명스러운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워 오시면 무거운 리어카를 함께 끌어들였고,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홀로 드시는 초라한 밥상이 안쓰러워 따뜻한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셨지만 어머니의 정성에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히 받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베푼 은혜를 이제 내가 내 가족한테 받는구나. 참,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네. 할아버지는 감동으로 얼룩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만복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 모으셨던 그 소중한 돈을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은 할아버지가 쓰셔야 해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할아버지가 이 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걸 더 원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결국 그 돈을 받으셨고 그 돈으로 작년에 고장났던 보일러를 수리하셨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대신 내주었던 보일러 수리비, 그 은혜는 결국 할아버지의 따뜻한 겨울로 되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입학했고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는 이웃들의 입소문을 타고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는 어머니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찬들을 만복 할아버지와 이웃들에게는 늘 공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가족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으십니다. 저희 가족이 마련해드린 작은 방에서 따뜻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저희 집을 찾아와 식사를 하셨고 식사를 할 때마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푼 선행이 이렇게 자식들을 살리는구나. 저는 할아버지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봅니다. 그 수첩은 이제 저에게 가장 귀중한 가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어린 가장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기적 같은 도움과 사랑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전히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옥탑방이 저희에게 가난의 상징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이웃들의 은혜가 깃든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주인집 아저씨의 독촉에 오열하던 옥탑방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선행, 만복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보답, 그리고 이웃들의 기적 같은 도움 덕분에 저는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삶이 힘들 때마다
만복 할아버지가 몰래 두고 가시던 따뜻한 쌀밥 한 공기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그 온기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